숨만 잘 쉬어도 아프지 않은 몸을 얻는다. 스트레스를 가볍게 뛰어넘는 최고의 호흡법.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 행동을 바꾸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변한다. 여러분도 지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쉽게 아니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인이 명확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들쑥날쑥한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도 있으리라 짐작된다. 종류에 어찌 되었든 우리는 나쁜 컨디션과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 책을 펼친 여러분은 틀림없이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에 큰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호흡의 기술을 소개한다. 컨디션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 몸을 만드는 100가지 행동 비결도 담았다. 모두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고 꾸준히 하기 쉬운 방법들이다. 비용과 시간, 큰 각오도 필요 없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시도하기가 어렵거나 망설여지면 오히려 다른 스트레스가 쌓여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로 시도해볼 만한 행동만 추리고자 했었다.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사람의 생리적 메커니즘에 맞춘 한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삼은 행동들만 제시했다. 우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느껴지는 행동부터 실천해보자.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점차 늘려보길 바란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라도 몸 안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행동이 바뀌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마음 상태도 변한다. 삶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에너지를 가진 신체는 만들 수 있다. 본래 우리 몸이 지닌 훌륭한 기능을 깨닫고 잘 끌어낸다면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그러한 신체를 만들게 된다면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질책하는 대신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많이 준비하자.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100가지 행동 비결을 소개한다. 이렇게 많은 항목을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다. 꺼내들 카드가 많으면 선택지도 넓어진다. 선택지가 넓어지면 자신에게 맞는 행동을 찾기 쉬워 도전하기에도 좋다. 게다가 부담없이 실천할 만한 행동을 선택하여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춰 진행해볼 만하다. 또 지금의 나에겐 필요 없는 카드라 하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 나 자신은 체내 시계에 새겨진 이상적인 생활을 하며 미토콘드리아의 호흡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실은 그렇지 않다. 연구를 위해 해외에 다녀오거나 해외에서 보고받는 일도 많아서 실제로는 생활 리듬이 불규칙적으로 흘러가기 쉽다. 그 와중에도 꺼내들 만한 카드와 도움이 될 만한 카드를 선택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일 없이 활동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일상생활 속에서 초기화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체내 시계를 크게 교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우선 체내 시계가 하루 중 가장 초기화되기 쉬운 아침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생활 리듬에 따라서도 하루 중 아침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심신을 가다듬는 첫 번째 단계로 아침 활동을 다시 살펴보자. 이제부터 각 행동 비결을 소개한다. 1.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는다. 시계 유전자의 분모 시계는 아침 햇빛으로 초기화된다. 하루를 24시간 11분의 리듬으로 새기는 체내 시계. 어긋난 리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빛이다. 아침에 햇빛을 쐬면 24시간 11분의 체내의 리듬이 11분 대가마저 24시간으로 재설정된다. 체내 시계가 재설정되지 않는 채 11분 넘는 사이클로 계속 움직이면 어긋난 상태가 쌓여간다. 어긋난 상태를 조절하는 스위치가 바로 빛이다. 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과 분비가 왕성해진다. 또 아침에 가장 먼저 쐬는 빛은 약 15시간 후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늘어나도록 설정 스위치를 눌러준다. 그러니 일어나자마자 아침 햇빛을 쐬는 습관을 아침 루틴으로 만들어야 한다. 초기화에 필요한 빛은 2500룩스 정도면 된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더라도 창가에 잠시 머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맑은 날 바깥에 있으면 2만에서 10만 룩스, 흐린 날이라도 1만 룩스 정도는 된다. 아침 햇살이 체내 시계 초기화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해가 들지 않는 침실에서 지내는 사람,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로 어두울 때 일어나는 사람이다. 체내 시계를 초기화할 빛이 꼭 태양광일 필요는 없다. 인공적이라도 밝은 빛을 받으면 태양광을 대신할 수 있다. 2. 깊은 복식 호흡으로 몸속부터 상쾌하게 깨운다. 내쉬는 호흡을 더 길게 하여 아침의 신선한 공기로 생기를 되찾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쐬면서 양손을 위로 쭉 올려 기지개를 켜고 천천히 심호흡한다. 잠든 사이에 수축한 등 근육을 기분 좋게 스트레칭 해준다. 아침에는 근육이 전반적으로 경직되는데 특히 등에 있는 광배근과 승모근 같은 큰 근육이 많이 굳어 있다. 근육이 굳은 상태에서는 가슴을 활짝 펴기 힘들어서 호흡도 깊게 하지 못한다. 몸을 쭉 늘리면서 심호흡하는 간단한 동작만 해도 근육이 적절하게 자극받아 혈류가 좋아진다. 호흡도 한결 편해진다. 심호흡할 때는 배를 부풀리며 코로 숨을 마시고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코로 숨을 내쉬려고 의식하자. 1부터 4까지 세면서 마시고 마실 때보다 2배 더 길게 1부터 8까지 세면서 내쉰다. 아침부터 횡격막을 제대로 움직이면 세로토닌 생산이 촉진되어 자율신경도 균형을 이루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 3.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으로 위장 스위치를 켠다. 몸과 자율신경을 깨우는 호출 역할을 한다. 자는 동안 물 한 컵 정도의 수분이 땀과 호흡을 통해 체내에서 빠져나간다. 방광에 쌓인 오줌까지 포함하면 약 500cc의 수분을 빼앗긴다. 수면 중에는 수분을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에서 막 깨어난 몸은 약간 탈수 상태에 놓인다. 게다가 아침 시간대는 체내 시계에 따라 혈액을 굳히는 호르몬의 활동이 강해져 혈류가 정체되기 쉽다. 되도록 빨리 혈액과 몸속 세포에 수분을 공급해주자. 텅 빈 몸 안에 들어간 물 한 잔은 체내 세포를 수분으로 채워준다. 그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 휴식 상태였던 위장을 움직이는 스위치 역할도 해준다. 몸속에서부터 활동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어 대사가 높아지고 배뇨와 배변 활동도 촉진된다. 수면 중에 쌓인 독소도 확실히 제거되기 시작한다. 아침에는 상온의 물이나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4.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싶은 날에는 뜨거운 샤워로 뇌를 각성한다. 아침부터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는 림프순환이 촉진되도록 한다. 아침에 막 일어났는데 어쩐지 몸이 나른하고 머리도 맑지 않고 기운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샤워를 해 온몸에 따뜻한 자극을 주자. 그렇게 하면 자율신경이 휴식을 돕는 부교감신경에서 활동을 돕는 교감신경으로 쉽게 바뀌어 나른한 상태에서 확실히 깨어나게 된다. 온도는 약간 뜨겁다고 느낄 만한 40에서 42도가 이상적이며 씻는 시간은 2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하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바깥으로 흐르게 한다. 림프의 흐름에 따라 샤워기 수압으로 마사지 하듯이 흐르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또 잠에서 막 깨어난 몸은 디톡스 준비가 된 상태다. 수면 중에는 세포가 재생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은 어서 세포 밖으로 배출되길 기다린다.
뜨거운 샤워로 전신에 골고루 자극을 주면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세포에 남은 노폐물이 땀과 소변으로 깨끗하게 배출된다. 몸속 세포에서부터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5.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활동적으로 만들어준다. 빈속에 갑자기 들이켜면 위에 부담이 되니 주의한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섭취한 지 약 15분 후에 흡수되기 시작하고 교감신경에 자극을 주면서 몸을 활동적으로 바꿔준다. 아침 커피는 나도 반드시 챙기는 습관 중 하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잠에서 막 깨어난 후 커피를 바로 마시면 안 된다. 카페인은 위를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소화할 음식물이 전혀 없이 위산만 분비되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위산 가다 증상이 생기기 쉽다. 아침 커피는 아침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하루에 3잔까지만 마시는 것이 좋다. 나는 낮에 커피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왕성하게 활동할 준비를 하고 저녁 이후에는 커피 대신 카페인이 적은 녹차나 카페인이 없는 루이보스차를 마신다. 6. 아침 식사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먹는다. 체내시계를 정확하게 새기려면 배시계 자극이 중요하다. 식사는 영양 보충뿐만 아니라 체내 리듬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평일과 휴일에 식사 시간이 다른 사람이 많은데 아침을 먹는 시간대는 기상 후 1시간 이내가 이상적이다. 60조 개에 달하는 전신의 모든 세포에 시계 유전자가 있어서 아침 햇살을 받으면 나날이 뒤로 늦춰지는 11분을 재설정할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했다. 이러한 시계 유전자를 주의하는 역할은 시교차 상핵에 있는 부모 시계가 한다. 시교차 상핵은 눈속 시신경 바로 뒤에 있으며 눈에 들어간 빛은 눈 안쪽에 있는 부모 시계에 도착한다. 빛이 눈에 닿은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하면 부모 시계와 전신의 자녀 시계가 연동해 활동한다는 사실이 근래에 밝혀졌다. 아침 식사를 해야 비로소 자녀 시계에 도착한다. 아침 햇살을 받아 부모 시계가 초기화되어도 60조 개 세포에 존재하는 전신의 자녀 시계에 다 전달되지는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배시계다. 배시계는 간내의 시상하부 배내 측핵에 존재한다. 식사 주기에 맞춰 배시계가 활동하고 주기적인 식욕과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며 자녀 시계들의 리더 역할을 한다. 기상 후에 빛을 쐬고 1시간 이내에 식사하면 배시계도 초기화되면서 부모 시계와 자녀 시계가 서로 협력하여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거나 일어나서 몇 시간 뒤에 식사하면 자녀 시계의 리듬이 부모 시계와 협력하기 어려워져 서로 어긋난 상태에서 시간을 새기게 된다. 체내 시계를 정확하게 새기려면 시계 유전자에 식사라는 자극을 주어 자녀 시계 리듬을 잘 맞추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몸은 근육과 내장의 움직임이 둔하고 눈을 뜨고 있어도 아직 반쯤 잠든 상태다. 이때 아침 식사를 하면 약 1시간 반 이내에 섭취한 영양소가 간장에 도달하기 시작한다. 아침 식사는 영양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게 하여 몸 전체가 깨어나도록 자극을 주기 때문에 몸은 활동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부모 시계와 자녀 시계가 함께 움직이는 동안 자율신경과 호르몬 분비도 잘 이루어져 아침부터 제대로 대사를 높이고 온종일 생체의 리듬이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낸다. 7. 아침에 섭취한 단백질은 하루 활력의 원천. 스트레스나 수면, 면역력과 관련된 호르몬 재료로도 활용된다. 일어나자마자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과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오히려 아침에 꼭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은 장기와 면역 기능, 또 심신을 가다듬어주는 호르몬의 재료로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다. 단백질 섭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몸은 수면 중에 근육이 분해되어 혈중 단백질을 확보하려 들 정도다. 저녁 시간에만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균일하게 섭취하면 근단백질 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몸은 모든 영양소가 부족하지만 특히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백질이 고갈된 상태다. 달걀 또는 치즈, 요구르트, 우유, 두유, 프로틴 영양제 등 먹기 편한 음식을 골라보자. 이러한 단백질 음식에는 트립토판과 아미노산이 들어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스트레스 완화로도 이어진다. 8. 아침에 먹는 습관이 없던 사람은 과일부터 시작해보자. 식욕이 없어도 바나나 같은 간단한 과일을 먹는 습관부터 들여보자. 아침 식사는 체내 시계의 스위치를 켜주기 때문에 거르면 안 된다. 게다가 아침 식사를 확실하게 챙기면 하루 에너지 대사도 좋아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침을 먹지 않았거나 아침에 식욕이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는 사람이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를 차리려면 부담이 클 것이다. 우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부터 도전해도 괜찮다. 막 일어났을 때는 전날 저녁 식사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이제부터 시작될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다. 과일에는 에너지원이 되는 당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 혈당치가 급상승하지 않도록 해준다. 또 비타민 종류도 풍부해 몸이 기아 상태에 놓인 아침에 먹기에도 좋다. 우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이자. 그렇게 하면 체내시계가 잘 조절되고 자율신경과 위장을 비롯해 온몸이 제 역할을 바르게 해낸다. 9. 올빼미형은 괴롭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초기화.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안 자는 것을 정말 잘하는 생명체다. 체내시계는 항상 시간을 새긴다. 그래서 몇 시에 자든 밤을 새우든 아침이 되면 몸은 어느 정도 각성 모드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무리 체내시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 해도 실제 생활 리듬이 본래 유지해야 할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면 항상성이 교란되어 체내 시간과 실제 시간에 괴리가 생기고 만다. 아침은 체내 시계를 초기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초기화를 위한 주요 행동으로 다음에 3가지를 들 수 있다. 1. 아침 햇빛 쐬기. 2. 아침 식사 반드시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다면 3.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다. 사장에서 상세히 안내하겠지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이다. 일반적인 생활에 적용하자면 밤 11시에서 12시에 자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패턴이 가장 좋다. 하지만 체내시계는 초기화할 기회를 놓치면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생활 스타일이 점점 올빼미형으로 바뀌며 일어나는 시간도 그만큼 늦어진다. 밤늦은 시간까지 깨어있기는 쉬워도 빨리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인간의 생리 기능과 체내 시계 구조를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괴롭더라도 우선은 일찍 일어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간을 정해서 잠을 자겠다며 그래 오늘은 빨리 자자 라고 마음먹어도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습관이 밴 상태라면 쉽게 잠들지 못한다. 자겠다고 마음먹어도 사람은 의지만으로 잘 수 없다. 이럴 때는 하룻밤 정도 잠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일단 일찍 일어나 보자. 평소보다 노력해서 1~2시간 더 일찍 일어나면 가장 쉽게 체내 시계 리듬을 바로잡을 수 있다. 마음먹은 대로 잠들기는 어렵지만 알람 시계를 활용해 강제로 일어나기는 가능하다. 어쨌든 일어나서 활동하면 그날 밤은 순조롭게 일찍 잠들게 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들 하지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야 한다가 맞는 표현이다. 시침 대신 기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같은 목적이라도 달성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10.
나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본다. 같은 행동이 시계 유전자로 보내는 신호가 된다. 지금까지 체내 시계를 조절하는 3대 행동을 안내했다. 업무상 일어나는 시간이 제각각이거나 수면 시간조차 만족스럽게 확보하기 어려운데 기준이 너무 높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습관으로 형성해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자. 사실 빛과 식사 외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자극은 다소나마 체내 시계 리듬을 맞춰주는 요인이 된다. 세수, 양치질, 머리 말리기, 식사 준비하기, 아침 뉴스 보기 등 이 모든 동작이 외적 자극이 되어 체내 시계의 리듬을 조절한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의식으로 아침 루틴을 정하고 되도록 같은 시간대에 같은 활동을 해보자. 11.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하여 선다. 솔신세시스를 실천하여 속 근육을 단련한다. 자세가 안 좋으면 나이가 들어 보인다. 반대로 등이 곧은 사람은 젊어 보인다. 하지만 자세는 겉으로 보이는 인상만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다. 자세가 안 좋으면 흉골이 기울어져 폐가 압박받기 때문에 폐활량이 떨어진다. 호흡은 얕아지고 최종적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세포 호흡에 이상이 나타난다. 자세를 바로잡고 싶을 때 발레 톤을 해볼만 하다.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고 해보기도 쉽다. 아름다운 균형이 필요한 발레. 호흡을 조절하면서 자율신경에 균형을 맞추고 체간을 단련하는 요가. 효율적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근육 트레이닝.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뉴욕에서 새롭게 탄생한 운동이 바로 발레톤이다. 미국에서 유행 중인 이 발레톤이라는 운동을 혹시 알고 있는가? 나도 개발에 참여했는데 그 기본은 균형 있게 서기다.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발바닥 중 엄지발가락이 연결된 발볼 부위, 새끼 발가락이 연결된 발볼 부위, 그리고 발 뒤꿈치, 이렇게 총 3곳에 균등하게 중심을 두고 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서는 방식은 발의 통합이란 의미를 지닌 솔신세시스라고 불리는데 척추를 지지하는 속 근육을 효율적으로 단련해준다. 또 척추에서 골반 주변 근육에 올바른 균형으로 힘이 실리기 때문에 뒤틀린 골반도 바로잡게 된다. 습관으로 만들면 자세가 좋아지며 호흡도 개선되어 정신적인 면에서도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해소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12. 횡격막의 올바른 가동 범위를 뇌에 새긴다. 똑바로 누워서 의자에 발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횡격막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는 스트레칭이다. 똑바로 누워서 의자에 발을 올려 엉덩이를 약간 높게 든 상태에서 호흡한다. 배에 들어간 힘이 풀리면서 횡격막이 잘 움직이기 시작한다. 게다가 엉덩이를 들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배에 압력이 가해져 숨을 마실 때 횡격막이 내려가기 쉬워지고 호흡도 깊어진다. 똑바로 누운 후 무릎을 90도로 만들어 의자에 발을 올린다. 엉덩이 아래에는 쿠션이나 수건을 두어 엉덩이가 바닥에서 위에서 10cm 위로 들리게끔 한다. 이 상태에서 횡격막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코로 천천히 호흡한다. 반복하면 뇌가 횡격막의 바른 가동 범위를 학습하여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도 바른 상태를 쭉 유지하게 된다. 요추 전만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13. 앉아서 몸에 밴드를 감고 편안하게 자세 개선. 운동 밴드나 수건을 감아서 숨을 쉬기만 하면 된다. 원래 재활 치료 목적으로 시작한 필라테스는 흉식 호흡을 통해 올바른 자세에 꼭 필요한 유연한 척추와 체관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다. 흉식 호흡은 호흡근 중에서도 가슴 주변의 근육인 늑간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흉식 호흡을 올바르게 하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속 근육도 효과적으로 단련되어
상반신이 튼튼하면서도 유연해진다. 올바른 흉식 호흡을 익히려면 늑골 아래에 운동 밴드처럼 긴 천을 단단히 감아 호흡을 깊게 하면 된다. 늑골 아래를 천으로 잡아주면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고 복식 호흡으로 바뀌는 일 없이 흉식 호흡을 유지하며 깊게 호흡할 수 있다. 이때 허리를 뒤로 젖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횡격막을 강화하는 하버드식 호흡법과 달리 이 호흡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살짝 벌린 입 사이로 천천히 숨을 내쉬어보자. 14. 지하철 안을 헬스장으로 만들면 출퇴근이 편해진다. 지하철은 최고의 트레이닝 장소. 보통 지하철 안에서는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나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아서 화면에 열중하면 자연스럽게 목이 아래를 향하게 된다. 그런 목에 머리 무게가 전부 실려 무의식적으로 힘을 분산하고자 고양이 등처럼 구부정한 자세를 하게 된다.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하진 않겠다. 하지만 지하철에 있는 동안 스마트폰만 보는 대신 한 구간만이라도 자세와 호흡에 의식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추천 방법은 4초 동안 마시고 8초 동안 내쉬는 기본 호흡법이다. 서서 해도 앉아서 해도 괜찮다. 지하철에서 균형을 잘 잡고 하다 보면 동시에 체간도 기르게 된다. 일부러 헬스장에 가거나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중 해볼 만한 방법이 참 많다. 오히려 하기 쉬워야 지속 가능하다. 꾸준히 실천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보자. 15. 쇼 윈도우를 발견하면 즉시 자세를 체크하자. 피하고 싶다면 안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취했다는 뜻. 척추는 S자 커브를 그린 형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또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도 S자 커브를 유지할 때 힘을 배분하는 균형이 가장 좋아져 어느 부위의 근육에도 부담이 가지 않는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려면 배와 등 주변의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에 힘이 없고 중심이 앞으로 쏠린 구부정한 자세를 하면 등과 배 부위에 근육이 쓰이지 않는다. 근육에 힘이 빠진 만큼 편하게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힘을 뺀 부위의 반대쪽 근육에는 긴장과 부담이 계속 실린다. 좋지 않은 자세를 이어가면 결과적으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 세포 호흡도 정체되고 결림과 통증이 생겨 컨디션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수시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바로잡는 습관을 들이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정신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또 서기, 앉기, 걷기 등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자세에도 신경을 쓰면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이 단련된다. 예를 들어 걸을 때 쇼윈도 등에 비치는 자신의 자세를 자주 살피고 그때그때 자세를 바로 잡게만 해도 근육 트레이닝을 한 셈이다. 45에서 90분에 한 번 1분간 호흡 체조를 통해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한다. 자주 일어서서 자세를 바로잡을 여유를 찾기 어렵다면 45에서 90분에 한 번 몇 분간 호흡 체조를 해보자. 온몸의 모세 혈관이 이완되고 말초의 혈류도 상승한다. 1분간의 호흡 체조로 추천하는 호흡법은 4초에 걸쳐 코로 숨을 마시고 8초 동안 코로 숨을 내쉬는 기본 호흡법이다. 5번 반복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피로가 쌓여 있거나 더욱 편안하게 쉬고 싶다면 1분간 호흡한 후 4초간 숨을 마시고 4초간 가볍게 숨을 멈춘 후 8초 동안 숨을 내쉬는 4-4-8 호흡법을 여러 차례 추가해도 좋다. 비결은 내쉬기도 마시기도 코로 하는 데 있다. 또 내쉴 때는 배를 쥐어 짜듯 안으로 당기며 숨을 전부 비워내자. 이렇게만 해도 횡격막이 천천히 이완되며 부교감신경을 드높여
편히 휴식하게 된다. 16.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낀다면 즉시 심호흡. 긴장하거나 흥분하면 무조건 느긋한 호흡을 통해 호르몬을 조절. 스트레스를 느끼면 시상하부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심박수와 혈압이 오르고 호흡 횟수가 늘어나며 호흡이 얕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은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호르몬 폭주가 시작된다.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 차례로 분비되기 시작하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악순환을 예방하려면 먼저 호흡을 하자.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을 깨우고 긴장과 분노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폭주를 재빨리 가라앉히게 된다. 깊고 긴 호흡을 계속 이어나가기만 해도 긴장감으로 팽팽했던 기분이 차분해지고 평상시 모습을 되찾는다. 17.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산책이 가장 좋다. 터벅터벅 걷는 대신 경쾌하게 걷기. 일이 바빠지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게 된다. 특히 컴퓨터 앞에 앉아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유지한 채 몸은 움직이지 않고 뇌만 움직이면 어느새 호흡은 얕아지고 내 안의 세포 호흡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뇌에 피로가 쌓여 세로토닌의 합성과 분비가 저하된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스트레스에 저항할 때 큰 역할을 한다. 세로토닌이 저하되면 왠지 짜증이 나거나 불안해지고 도중에 내팽개치고 싶어지는 식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 세로토닌 분비를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1. 햇빛 쐬기 2. 리듬 운동 3. 씹기를 꼽을 수 있다. 산책을 하면 일과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추천하는 시간대는 아침부터 낮 사이다. 하나 둘 리듬을 타며 경쾌하게 걷자. 터벅터벅 걸으면 효과가 반감된다. 18.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일부러 거울 앞에서 활짝 웃어보자. 입꼬리를 올리기만 해도 뇌는 웃었다고 받아들인다. 김치를 발음하며 사진을 찍을 때처럼 입꼬리를 옆으로 최대한 넓혀 웃는 얼굴을 만들거나 광대뼈를 위로 올리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입으로 미소를 지어보자.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을 짓기만 해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우리 뇌는 잘 속아서 실제로는 웃을 기분이 아니어도 입꼬리가 올라가면 어라? 입꼬리가 올라갔네? 즐거운 일이 있나 보다. 그렇다면 즐겁다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세로토닌을 분비해야겠어 라고 인식한다. 세로토닌은 불쾌감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세로토닌의 스위치가 켜지기만 해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진다. 스스로 입꼬리를 올릴 기운조차 없을 때는 손바닥으로 양쪽 입꼬리를 가볍게 누르고 손바닥의 힘으로 살짝 들어 올려보자. 이렇게 해도 뇌는 웃었다고 착각한다. 괴로울 때야말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마음껏 웃자. 입꼬리를 아래로 당겨 입 모양을 처지게 만드는 근육을 풀어주면 입꼬리 올리기가 더욱 쉬워진다. 양쪽 입꼬리에 손가락이 닿도록 손바닥을 올려 위아래로 가볍게 문지르기만 해도 된다. 입꼬리가 잘 올라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소리내어 하하 웃어보자. 세로토닌 분비가 더욱 활성화된다. 웃으면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 교감신경이 너무 높아진 상태라면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너무 높아진 상태라면 부교감신경이 억제된다. 이렇게 웃음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과 동영상을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자. 19.
기분 전환의 스위치가 될 만한 행동을 정해둔다. 운동선수의 루틴에는 이유가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패닉 상태가 되거나 기분 전환을 해야 하는데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온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전환 능력을 잘 활용하는 달인으로 운동선수들을 꼽을 수 있다. 승리를 목표로 하는 운동선수는 매일 남다른 압박을 견디며 승부에 도전한다. 하지만 눈앞의 일에 온통 마음이 흔들려서는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내가 지도하는 메이저리거, 올림픽 출전 선수, 스모 선수 중 일선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루틴이라고 할 만한 자신만의 행동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테니스 선수인 라파엘 나달은 시합 도중 서브 직전에 반드시 코를 몇 초간 만진다. 오사카 나오미 선수는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코트를 등지고 타이밍을 살핀다. 루틴을 실행하여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 전환에 상당히 능숙하다고 느꼈다. 448 호흡법을 루틴으로 만들어 코르티솔 레벨을 관리하자. 일상생활에서는 운동선수만큼 매 순간 승부를 봐야 할 일은 적겠지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행동 루틴을 만들려고 해도 갑자기 엉뚱한 동작을 하면 오히려 타인의 따가운 시선으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 4초 동안 마시고 4초 동안 숨을 멈추고 8초 동안 내쉬는 448 호흡법을 스위치로 활용해보자.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분비가 늘어나기 쉽다. 448 호흡법을 1회 할 때 걸리는 시간은 16초다. 1분간 호흡 횟수는 약 4번 정도로 적다. 스트레스로 얕아진 호흡을 느긋한 복식 호흡으로 바꿔 심박수를 단번에 낮추면 코르티솔을 관리하는 시상하부에 이제 스트레스는 없어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호흡법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눈치 볼 필요 없이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 20. 욱하고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 5부터 카운트다운.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느낌이 온다면 분노에 휩싸인 상태. 분노는 어떨 때 생길까? 분노의 도화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분노는 불을 지피는 행위와 확실히 닮은 구석이 있다. 가장 빗대기 쉬운 물건은 라이터다. 라이터의 회전식 부싯돌을 딱딱 돌리면 발화석과 마찰을 일으키며 연료인 가스에 착화하여 불이 붙는다. 불꽃이 분노의 크기라면 발화석은 원인이다. 연료는 흥분 상태일 때 분비되는 투쟁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에 해당한다. 분노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긴다. 원인이 되는 발화석을 문지르는 당사자는 자신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격과 가치관에 따라 부싯돌을 돌리는 횟수도 달라진다. 하지만 분노의 연료가 호르몬이라는 점은 누구나 동일하다. 예상치 못한 흥분은 코르티솔의 폭주 상태. 분노는 뇌관에 있는 편도체에서 일어난다. 불안과 긴장을 부르는 일이 생기면 교감신경이 작용하여 투쟁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이 편도체에 모여든다. 이때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면 마치 뒤쫓아가듯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시작된다. 순간 이성이 작용하여 편도체가 안정을 되찾으면 다행이지만 이성을 담당하는 전 전두엽의 활동이 둔화하면 편도체는 코르티솔로 가득 채워진다. 뇌는 완전히 분노에 지배된 상태가 되어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킨다. 코르티솔이 폭주하여 욱하고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욱하기 전에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확실한 방법을 꼽자면 호흡법으로 부교감 신경을 높이자고 말하고 싶지만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호흡법을 시도하기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니 우선 자신이 분노에 휩싸일 듯 하면 5부터 카운트 다운을 해보자. 이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분노의 감정은 신기하게도 화를 스스로 인식한 순간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면 스스로 지금의 분노 상태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긴 셈이니 효과를 보게 된다. 또 평소와는 다른 카운트다운이니 침착성을 되찾기도 쉽다.